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내용은 아, 우리 기술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가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기술보고서의 가장 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과 리포트, 그 다음에 특허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장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와 또 아, 그 이력서 관련된 부분은 앞서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바와 같이 다른 강좌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일반적인 강좌에서 다 해왔던 얘기라 본 강좌에서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그 논문 및 실험 리포트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하는 전반적인 그 이야기들은 즉 논문, 리포트, 특히 실험 리포트,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은 논문이 뭐고 실험 리포트가 뭐고 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절차와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을 주된 내용이 아니고 그런 논문이나 리포트 또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글을 써야 될 것이고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쓰게 되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유심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논문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이 논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1, 2, 3, 4 내용까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 슬라이드에서 여기 올려놨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 앞부분은 이제 논문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 이 뒷부분은 오늘 실험 리포트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앞서 그 서두에서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이고 형식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논문의 종류는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논문을 쓰는 그런 과정이나 논문을 쓰는 형식이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의 그 진행 방법이나 또는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논문이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논문과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기술 보고서를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논문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논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자로 쓰면은 논리 논자에다가 글 문자를 쓰는 거죠. 즉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논문을 쓰는 방법 자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쓰는 그런 프로세스 또 논문에서 아, 주된 주되게 보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걸 보고 기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논문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절차와 또 그런 기준과 또 그러한 그 주요 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반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문은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장을 체계적으로 적은 모든 글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과학적이고 공학적으로 이제 연구한 결과를 적은 글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뭐를 적고 뭐를 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거는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냐면 독자, 청중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특히 이제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기술과 관련된 얘기들을 쓸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어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을 리서치 페이퍼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어 단어에 이제 리서치란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논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글 또는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그런 실험 또는 그러한 연구 내용들을 글로 쓰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독창성이라는 거는 100% 새로 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존 거와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기술을 얘기하더라도 그 기술이 다른 기술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차이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된다? 기여를 해야 된다. 특히 사회와 또는 과학과 공학 이런 측면에서 기여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술 보고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독창성이 있어야 되겠죠. 기여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측면들을 논문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논문의 핵심 목적은 내가 의견을 그냥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주관적인 주장으로는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기술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논문의 핵심 목적은 결국 내가 뭔가를 아까 독창성 있고 기여도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글로 적는 거죠. 근데 글로 적을 때 그때 바로 기술 보고서를 쓰는 요령과 방법과 요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방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나만의 얘기로 써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아, 그런 내용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냥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십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논문 쓸 때도 그 논문이 나만 보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법이고 대대로 전수되는 뭐 우리 집에 어떤 가보로서 쓴다 뭐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를 알리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알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거나 활용하게 하거나 물론 나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글을 적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의 언어와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주장으로 쓰지 마. 나만의 그런 주관적인 주장으로, 내용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라. 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각을. 야, 이걸 읽어보는 사람이, 이걸 듣는 사람이 과연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일 텐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논문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의견의 주장이 아니라 뭔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거죠. 그죠? 자, 대부분 논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을 얘기할 때 이건 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만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박사 논문은 dissert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로. 석사 논문은 thesis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을 구태여 이제 이렇게 표시할 때는 이렇게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논문을 페이퍼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리서치 페이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연구 논문을 정확하게는 이제 리서치 페이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이제 페이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에세이, 그다음에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논문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논문과 논문의 크게 봐서 논문의 형식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기술 보고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논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논문을 구성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글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목차와 내용의 순서,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느냐 없냐를 형식이 있느냐 없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논문들은 그냥 내가 논문 쓰고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아, 그 발표하는 그런 논문집이 있죠. 그리고 그 논문집을 관리하는 학회나 협회,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학회나 협회 같은 데에서 대부분 이제 그 이런 형식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의 경우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되죠. 자, 논문을 구성하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논문 쓰라 그러면 또는 보고서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론, 본론, 결론, 일서론, 이본론, 삼결론.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 이게.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논문이든 보고서든 간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목차를 구성하는 순간 이 논문과 이 보고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차, 즉 개요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 글이 어떤 순서로 작성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 것인가를 미리 작성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센텐스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봤던 것처럼 항목식, 즉 개요식, 그러니까 서술식이 아닌 개요식으로 주로 많이 쓴다 그랬죠. 항목을 표현해서 제목만 이렇게 적어주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론이라고 하는 예를 본론이라고 쓰면 본론이 내용이 단데 여기다가 본론이라고 얘기해 놓으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본론을 잘 구체적으로 구성해 놓는 것이 논문 작성, 기술 보고 작성에 있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글을 작성하는 핵심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강의 시간에. 자, 그럼 보면 이제 논문 구성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문의 제목과 목차 이걸 적겠죠. 자, 이게 목차 내용까지는 아까 목차가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실험 논문이라고 한번 보죠. 그럼 여기 서론이 있죠. 자, 여기 결론이 있죠. 본론은 뭐예요? 자, 실험 방법과 연구 방법은 뭐였고, 실험 결과는 뭐였고, 고찰. 야, 방법을 해보고 실험 결과를 해보니까 뭔가 오차가 났는데 왜 이렇게 오차가 났을까? 뭐 이런 것까지 쓰는 거. 요게 뭐예요? 요게 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렇게 써야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정도의 장으로 구성을 해줘야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맨 밑에 가면 여기 이제 참고 문헌과 인용 문헌이 있죠.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 참고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참고를 했다. 그러니까 인용 문헌보다는 조금 더 아, 문헌이 좀 다양하고 더 많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참고 문헌이라고 쓰지만 정확하게 그 문헌을 본문에 인용한 경우에는 인용 문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참고를 좀 많이 한 논문들을 포괄적으로 참고 논문이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글에서는 참고 논문이라고 쓰는데 영어에서는 조금 더 구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이런 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반적인 논문의 구성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쓰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서론, 본론, 결론 아니다. 본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써줘야 내용의 구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것이 논리적인지, 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겠다. 자, 서론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본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런 거예요. 무조건 서론에서 내가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뭘 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중간에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러면 뭐가 문제고, 기존에는 뭐까지 돼 있고,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고, 이런 이론적인 고찰에 대한 얘기가 필요로 한 거예요. 뭐예요? 차별성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차별성은 뭐예요? 기존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현황의 시사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문헌 차별성과 또 기존에 어디까지 돼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사점을 갖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나 또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떻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그걸 통해서 뭔가 개선하거나 또는 새롭게 그 개발하거나 또는 새롭게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그 결과를 갖고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아까 이제 살짝 그 앞에서 보여줬던 실험 리포트, 저 실험과 관련된 얘기를 그 목차를 보여주면서 했지만 거기 토론이라고 있지. 이 결과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기여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기 5장까지의 내용들이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론과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쓴다, 또 뭐 필요성이 뭐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론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는 하나의 이런 그 이게 가장 우리가 논문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그 목차와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6개 장이 될 수도 있고 장을 따지지 않더라도 뭐 이게 개요나 목차가 훨씬 더 많거나 또 좀 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론을 구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내가 내용을 집어넣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목차를 잘 구성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논문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봅니다. 물론 논문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제 선정이나 또 어떻게 이 주제를 해결할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준비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 주제 선정할 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자의 주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될 텐데 주제 선정할 때 너무나 그 아, 새롭고 이번에 한번 진짜 멋진 거 해보겠다, 멋진 주제로 해보겠다 해서 너무 어려운 주제를 하거나 또는 너무 큰 주제를 잡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첫 번째로 문제 해결이 어렵죠. 두 번째, 그 해결된 문제가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 깊이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논문 쓸 때도 어떻게 하냐면 논문의 주제는 가급적 디테일하고 또는 깊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그 문제를 뭐를 해결할지를 알게 되고 그 해결한 문제점들이 해결책들이 깊이가 있어서 기여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제 선정할 때는 가능성, 독창성, 발전성, 흥미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내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진정한 문제, 주제,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발굴한다? 이제 거꾸로 되다 보면 이제 주제가 막 하늘을 날아가죠. 자, 이제 연구 과정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제 주제가 이제 아, 그 좀 이렇게 좁혀지면 여러분들 주제 선정해야 되겠죠. 맨 먼저 할 일이 이제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무작정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를 잠깐 썼잖아요.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신의 자료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는 실험 정리 이렇게 돼 있지만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알리는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조금 더 보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론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관련된 자료를 잘 조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료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성.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얼마나 잘 수집할 수 있느냐. 또 그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자기 문제점에 대한 그 해결책이 추가가 돼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유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때는 주로 이제 설명과 설득과 새로운 내용에 대한 전달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되겠죠. 자, 연구 계획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여러분들 마찬가지 주제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큰 주제를 선정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주제를 조금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필터링을 거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있어야 되겠다. 뭐 실험 설비 보고가 많은데 이건 직접 여러분한테 관련되지는 않고 실험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제 실험 논문 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또 실험 논문 같은 데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야, 이거 우리가 이 시간과 이 비용 내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려도 연구 계획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 이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집된 자료가 과연 나한테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겠죠. 자, 자료,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란
그냥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정보, 이거와는 다른 거죠. 데이터는 뭐예요? 내가 내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자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 자료, 관련 자료가 신뢰성 있는 관련 자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참고 문헌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이렇게 쓰는데 정확하게 인용한 문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라고 써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참고 문헌과 인용 문헌을 아, 구태여 구분하지 않고 그냥 참고 문헌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논문집에서는 꼭 이렇게 인용한 논문만 참고 문헌에 적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면 참고 문헌과 인용 문헌은 차이가 있죠. 인용 문헌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인용을 할 때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문장이든 문헌이든 간에 다른 책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논문에서 갖고 온 거예요. 다른 논문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른 책이나 논문들을 갖고 왔을 때 그 갖고 온 내용이 우리 본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 그때는 이제 인용 문헌이라고 표현하고 그 갖고 온 문헌을 실제로 그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그 실험을 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거나 할 때 일부 참고했던 내용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참고 문헌이 되는 거예요. 자,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연구를 시작을 해보고 자료가 좀 더 필요하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그 수집하고 검토해가는 그런 과정도 한번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인용을 아까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참고문헌 그냥 우리 통칭해서 참고문헌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너무 오래된 인용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이제 내용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이나 연구 결과들이 그래서 너무 오래된 인용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또 겹친 인용인데 인용을 이제 너무 한 너무 한 곳에서 많이 인용을 해오는 그런 인용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인용이 사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적정한 인용과 또 최신의 그런 인용 또 나의 그 연구와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자료, 인용들을 잘 조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문에 여기 보면 요 깔때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깔때기가.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논문의 주제부터 큰 주제를 선정을 하되 그 주제를 조금 더 좁혀서 내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적고 그 제목에 맞춰서 논문의 전개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뭐가 돼요? 깊이가 있는 논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으로써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자, 이제 논문 쓰고 나서 가장 우리 글에서 그 글을 보고 가장 아쉬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죠? 이게 말이 교정이지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자, 단어의 통일성 또는 여기 작구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용어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논문이라고 하는 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한 페이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넘기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에 읽은 거, 앞에 있던 단어와 뒤에 있던 단어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저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가 쓸 때는 안 보이던 그런 그 오류들이 처음 보는 사람 읽으면 오류가 많은 거예요. 자, 오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 글의 품질이 떨어지죠. 두 번째, 이해도가 떨어지죠. 세 번째, 그래서 읽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읽히지 않는 논문이나 글은 뭐예요? 기여도를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 작성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논문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논문이고 이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떤 그런 개요와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이 논문을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실험 리포트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게 될 것이고, 그 리포트의 뭐 상당 부분은 이제 실험 리포트가 될 것이고, 뭐그 실험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그 과학이나 공학과 관련된 그런 리포트를 여러분이 작성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실험 리포트의 구성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 이 형식은 왜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글이 논리적으로 작성되기 위해서 목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차를 정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목차가 작성돼 있어야 이 리포트를 쓰기가 수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써줘야만이 읽어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리포트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별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런 그 목차 내용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목차의 내용들, 즉 개요의 내용들을 처음에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필요하겠다. 그래야 글이 논리적이 되고 또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구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목차는 내가 소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자, 표지가 있고 그 제목과 목차, 내용하고 관련된 지식. 이 관련 지식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기존 이론, 기존 방법 또는 기존의 연구 결과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할지, 그 실험 결과는 어떨지, 결론 및 검토. 검토가 뭐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가 혹시라도 오차가 있다면 그 오차는 뭐 때문에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 또는 고찰해 보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연히 참고 문헌. 여기 아까 정확히는 아, 인용한 문헌인 경우에 인용 문헌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아, reference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용 문헌인 경우에는 원래 인용한 문헌만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참고 문헌으로 적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이제 실험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조건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그 조건에 대한 얘기들을 적게 되죠. 이거는 오래전에, 2014년이네. 벌써 거의 한 9년 전에 이 강의를 할 때 발표를 시켰더니 한 발표팀이 이제 이런 그 실험 리포트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적었는데 어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찌 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실험 리포트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과 순서, 목차 이런 것들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목이 있죠.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적어줬죠. 자, 그리고 실험 날짜, 환경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왜 했는지, 실험 목적, 예상 결과, 그다음에 이제 실험 내용에 대한 얘기들, 실험 방법에 대한 얘기들,
뭘 어떤 장치를 이용했는지, 주의사항은 뭐였는지, 그래서 그때 사용된 자료, 그리고 결과, 오류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조작이나 수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 실험 결과를 했고, 결론 및 검토를 거쳐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참고 문헌을 적게 되죠.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인용 문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냥 참고 문헌이라고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참고 문헌은 인용과 참고를 한 모든 문헌을 다 쓰면 되는 것이고 인용 문헌은 실제로 그 본문에 쓰려고 하는 본문에 인용이 되어 있는 거. 그 인용을 나타낼 때 뭐를 쓰는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용문을 표시할 때 각주나 인용문헌표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각주나 인용문헌표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인용한 문헌이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죠. 그럼 그 문헌은 뭐예요? 인용 문헌인 거예요. 이 각주나 인용 문헌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문헌은 참고 문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 문헌을 여기 적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한글인 경우, 영어인 경우는 여기 홀리 이거 이제 패밀리 네임 성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리올단 이게 성이죠. 우리는 그래서 한글일 땐 성이 이제 이렇게 앞에 나오고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나열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냥 참고 문헌이라고 적었는데 그냥 우리는 통칭해서 참고 문헌을 적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참고 문헌을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문과 실험 리포트를 대상으로 해서 아, 이게 이제 기술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대상들이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논문이나 실험 리포트를 쓰면서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논문을 어떻게 써라? 실험 리포트를 어떻게 써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논문이나 실험 리포트 쓴 내용들을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차, 즉 개요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고 그 개요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글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론본론 결론이 아니라 그 목차를 보고 그 글이 논리적이고 또 방향성 있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목차와 개요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그 용어의 통일성이라든지 또는 문장을 쓰는 그러한 그 아,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문단의 작성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자, 정리해 봅니다.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 논문에 있어서는 독창성과 기여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 주장과는 틀리다. 그 주제 선정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디테일하고 또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좀 주제와 제목을 정하면 좋겠다. 당연히 이제 참고문헌 작성 관련 얘기도 중요한 부분이죠. 실험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형식과 목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실험 리포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이 실험 리포트와 관련된 그러한 그 작성 방법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그
다른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기 바라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형식과 목차에 대한 것들이 왜 필요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하고 싶은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이런 실험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그 실험한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아, 고려가 돼야 되겠다. 고려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참고 문헌과 인용 문헌에 대한 그런 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히 넘어가긴 했지만 이 논문과 실험 리포트 작성과 관련된 얘기는 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간이 아마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특허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허 관련된 얘기.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 보고서의 대표적인 그러한 대상물을 얘기하라면 아, 논문, 리포트, 특허.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기술 보고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큰 부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2장의 그 뒷부분으로서 특허와 관련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이제 특허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기술 보고서라고 얘기할 때 대상은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있어서의 가장 현재까지의 가장 그 최정점에 있는 거는 그 특허를 받는 거죠. 특허. 특허. 물론 이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건 다른 문제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기술에 있어서 가장 정점은 이제 특허 취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특허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아,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이 요건이라는 건 뭐예요? 특허 제도와 관련된 거죠. 특허 제도. 특허는 무슨 뭐 어디 협회나 학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부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특허를 부여받기 위한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우선 아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허 출원 서류에 있어서의 핵심이 특허를 받기 위한 명세서예요. 명세서. 그 명세서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논문이나 리포트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작성을 해야 명세서라는 게 디테일한 특허를 받기 위한 보고서 이렇게 규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상대방에게, 특허 심사관에게 잘 전달이 돼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특허로서 취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특허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장점이 바로 특허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특허가 우리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으니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형식, 특허 받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기술 보고서, 명세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인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 특허 관련된 거는 이렇게 6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개의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큰 중에 하나가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특허 요건과 관련해서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죠. 특허서, 특허 신청 서류, 출원 서류라고 얘기해요. 서류. 요 서류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명세서, 명세서. 그게 이제 이 기술 보고서고 그걸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가 특허에 있어서요.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특허와 관련된 요건 또는 특허의 절차 뭐 이런 것들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서류는 왜 필요한 거냐? 또 서류는 뭐냐? 근데 이걸 알아야 될 테니까. 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이 재산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재산권. 우리 재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부동산이나 현금 같이 이렇게 유형의 재산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이 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재산권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산권을 얘기할 때 그 유형의 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무체재산권, 즉 실체가 없는 재산권.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 있어서는 이 무체재산권의 그 비중이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무형의 재산적 이익이에요. 무형이라는 게 뭐예요? 형태가 없으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죠. 대부분 이제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또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특히나 이제 그 무형의 재산권 중에서 우체 재산권 중에서 신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이 재산권이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신지적 재산권도 어떻게 해요? 재산권이니까 특허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허 취득을. 자, 그래서 우체 재산권의 종류는 이렇게 산업 재산권이 있는데 이 산업 재산권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존의 재산권이에요. 기존의 특허 재산권들. 자, 저작권은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런 어떤 저작 활동과 관련된 그런 그 재산권을 얘기하고 세 번째가 이제 신지적 재산권인데 이거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재산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산업재산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금 기술과 관련돼서는 이게 가장 모르겠어요. 뭐 그 정보나 아니면 뭐 컴퓨터나 이런 쪽에서는 신지적 재산권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제 산업재산권 쪽이 많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대부분 이제 공업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업 소유권이라고 옛날엔 그렇게 불렀어요. 그 산업재산권입니다. 이 특허는 아, 일반적인 일반적인 어떤 정보나 일반적인 그냥 기술과는 달리 이런 산업재산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뭐예요? 이 재, 이 특허를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지적인 그런 그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뭔가 기존의 문제점들 개선하거나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발명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뭔가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그냥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산업 어디에다 이용할 수 있을까? 산업 어디에다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과학 연구를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그런 특성을 알아냈다. 이거는 산업재산권이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뭐 원자 속에 뭐 양자가 있는데 양자를 새로 개발했다. 이거는 산업상 이용 가치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제 산업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해 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개방하는 거예요. 왜? 이용만 하고. 왜? 그래야 산업이 발전하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뒤에는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재산권도 다 마찬가지죠. 자, 저작권은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용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산업상이 아니라 문화상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또 창작물이어야 되겠죠. 남 걸 베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신지적 재산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없던 분야니까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되거나 두 개가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것들이 추가됨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이 형태의 재산권을 신지적 재산권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 갖고 볼 부분은 그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산업재산권은 이렇게 발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앞에 키워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상 이용 가치를 갖는 발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발명은 그 발명의 내용이나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그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발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는 특허라고 얘기할 때는 요 특허나 실용실한 요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특허권이라고 얘기하는 요 발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 발명이니까 뭐예요? 산업상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기존에 기존 거와는 다른 뭐런 독창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특허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특허 제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얘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특허 제도에 특허권과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특허 제도는 특허법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발명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보호 장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갖고 와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냐면 발명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 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 개방해서 걔를 다른 사람들이 활용해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돼. 이게 특허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특허법 1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공개를 합니다. 그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줘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특허 출원 이후 20년 동안은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를 해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그런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허 제도의 목적은 일단 발명을 해라. 발명이 돼야 되겠다. 대상 자체가. 두 번째는 그 발명을 통해서 특허권을 행사를 하되 일정 기간 지나면 개방을 해서 그 기술의 발전을 공개를 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해라. 자,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그 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발명. 발명. 그러니까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돼야 되는데 그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첫 번째 주체적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발명자가 갖춰야 될 요건을 주체적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객체적 요건은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사람과 관련된 거.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는 그 특허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여기 요건과 또는 피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가? 즉, 아, 사람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절차와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특허를 받는 데 있어서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체적 요건, 그다음에 절차적 요건인데 이 절차적 요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허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절차에 맞춰서 특허가 출원이 되고 또 진행이 돼야지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 예를 들어 특허 출원할 때 특허 출원 서류가 비비되거나 또 출원할 때 있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조차도 그 특허 요건에 해당이 된다. 자, 주체적 요건은 발명자가 정당한 발명자여야 됩니다. 이게 또 내용을 보면 또 아주 그래요. 그 발명자나 또 그 발명을 승계한 사람, 발명자가 예를 들어 사명하면서 뭐 누구에게 권한을 줬다거나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돼야 되고 남 걸 모방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한자로는 좀 복잡한데 발명을 모인한 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발명 모인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것을 제 것처럼 꾸민다는, 즉 남의 거를 훔쳐온다는 거예요. 훔쳐와서 자기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발명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발명에 있어서는 이걸 걸러내는 절차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인이나 법인만 요 그 그 권리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만이 출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자연이나 법인이 아닌 게 누가 있겠어요? 자연이나 법인이 아닌 어떤 아, 다른 주체들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자연이나 법인 말고 뭐가 또 있을까? 이게 법률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단체인데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 뭐 그런 데서는 못 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률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 개인인 경우는 아무 문제 없죠. 개인이 낼 수 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으로 인정이 돼 있는 단체만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이 가능하다. 비법인은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 이제 객체적 요건인데 객체적 요건은 적극적 요인과 이렇게 소극적 특허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특허 요인이라는 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요건이에요. 소극적 특허 요건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는 안 되는 요건을 얘기해요. 자, 적극적 특허 연유에서는 일단 발명해야 돼요. 발명. 발명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해 내는 거죠. 또는 개선된 걸 개발해 내는 거죠.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성이. 아니, 뭐 기존에 이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를 똑같은 레이저 프린터를 이 사람이 낸 레이저 프린터를 내가 나도 이거 갖고 특허 받겠습니다 하고 똑같이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뭔가 차별성이 있는 거여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발명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뭘 과학적인 그런 이론을 알아냈다? 이건 특허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뭐 해야 돼요? 산업성 이용 가능성,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신규성. 새로운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규성. 이 신규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 발명인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뭔가 다른 점이 있다거나 뭔가 개선된 점이 있다거나 뭐를 조금 더 추가했다거나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신규성이 새로운 걸 새로운 신규성을 부여했는데 그게 후퇴가 됐어, 기술이.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진보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원가를 줄인다든지,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안전을 뭐 더 확보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극적 특허 요인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겠어요? 질서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거. 쇠치기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를 발명했어. 이런 거 안 된다. 또 공중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발명.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잘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극적 특허 요인이다. 자, 절차적 특허 요건은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즉 특허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절차와 방식에 적합해야 된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특허 출원할 때 서류를 낸다 그랬죠? 그 특허 출원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세서인데 그 명세서를 잘 작성해야 된다. 이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명세서에 작성해야 될 그런 형식과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관련된 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환경법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뭐 할 때 일정 소음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몇 데시벨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기계는 뭐 그 데시벨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기계다. 법규에 맞지 않죠. 세 번째는 이제 특허 출원 범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특허 출원할 때는 내가 이런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이걸 특허 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좋은 물건의 어떤 파트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있으니 요 범위를 특허로 정해 주십시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특허의 범위. 물건은 이 물건을 특허로 신청하지만 특허를 받을 때는 이 물건의 특허 출원의 범위 내에서 받게 된다라고. 자, 최선 출원이라는 게 있죠. 최선이라는 게 선자는 먼저 선자예요. 이 케이스는 먼저 선자, 한자. 최선 출원이라는 가장 먼저 출원한 그 특허만을 특허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개발을 내가 먼저 했더라도 특허를 이 사람이 먼저 출원했으면 이 사람의 특허를 먼저 인정해 줍니다. 그럼 나는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 출원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 절차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특허 출원 서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는 행위가 특허 출원이에요. 그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잖아요. 근데 의사표시를 뭘로 하느냐면 서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서면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무슨 서류를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에 따라서 작성해서 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특허의 의미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특허 출원 절차가 진행되게끔 신청했다. 그 이제 의미 실현이라고 이제. 자, 아까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또 양식에 맞아야죠. 또 하다못해 수수료까지 납부가 돼야 그다음에 이제 특허 심사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특허 출원 서류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제 출원서, 요게 이제 그 양식에 있는 뭐를 출원하고 누가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거예요. 여기 명세서가 있죠. 그럼 내가 이 기술은 뭐고 왜 독창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다르고 특허 출원 범위는 어디고 그걸 이제 적는 것이 요 명세서에서 적는 거예요. 필요하면 도면과 요약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첨부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원서 중에서 출원서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장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선권에 대한 주성인데 아까 최선 출원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최선 출원이고 다른 사람이 이거 지금까지 한 거 없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여기 적는 거예요. 뭐 근거 기존에 있는 유사한 것들을 쫙 나열을 해보고 이거는 이거하고 다르고 이건 저거하고 다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는 지금까지 없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도 추론서에 이제 포함이 되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다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명세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세서는 한자로 이렇게 적는 것 같이 아주 명백하게 또는 세밀하게 적어 놓은 글이라고 하는 거죠. 명세서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문장으로 적죠. 이 문장을 뭐예요? 이 발명의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또 특허 출원의 범위에 받을 부분이 뭔가? 특허 출원의 범위를 적어야 되죠. 자, 여기서 뭐예요? 문장으로 적는다는 거예요. 문장으로. 글로 적는다는 거예요. 기술 보고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습니다. 자, 여기 명세서 그냥 간단한 내용들을 여기 지금 적고 있는데, 이 발명의 명칭이 뭐고, 기술 분야는 뭐고, 배경 기술은 뭐고, 그 다음에 기존 기술은 어디까지 돼 있는데, 나는 뭐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얘는 뭐를 어드밴스 시켰고, 그럼으로써 어떤 기여도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적는 거죠. 자, 이제 필요하면 이제 도면을 적게 돼 있는데, 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도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요약서는 이제 이 요약서는 우리가 이제 보고서나 논문을 쓸 때도 보면은 초록 또는 요약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 기술의 핵심이 뭐냐를 짧은 글로 한번 표현해 봐라. 짧은 글로. 왜? 이걸 보고 얘를 심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이는 창문 내측용 차양 구조체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5년도에 내가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공학 기초설계라는 과목을 했었는데 그 건축공학 기초설계에서 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또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술로서 물건으로서 좀 기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술 제안을 통해서 뭐 특허 한번 우리 받아보자. 그래서 팀별로 한 여러 팀을 만들어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최우수 팀 받은 팀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 2015년도에 특허 출원을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아까 특허 출원이라는 게 뭔지 얘기했었죠? 특허를 받아달라고 특허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 그리고 한 2년 걸려서 여기 특허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뭐냐면 보통 이제 차양이라고 하는 루버, 영어로는 루버라고 얘기하는데 차양이 이제 햇빛을 막는 그런 그 수평 부재를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건물 외부에 설치를 하는데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나중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창문 안쪽에다가 이 차양이라고 하는 루버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빨대가 있어 갖고 빨판이 있어서 여기 뒤에 창문이면 창문에다가 이걸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사가 돼서 직접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 각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어서 앞과 뒤에 각도를 조절을 해서 여름과 겨울에 그 햇볕의 이제 그 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통해서 햇볕을 일부는 반사시키고 일부는 빛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차양 구조체.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약은 요런 문장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요런 문장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야 되죠. 제품, 물건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자, 그리고 이제 명세서는 청구 범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는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 내가 이걸 해결하고, 기존의 문제점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의 창문 내측에 별도로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창문 내용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왜? 창문 내측에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고 태양의 고도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경량인 저가의 제품을 해서 뭐 이런 뭐예요? 기존과 뭐가 차이가 있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2017년도에 이렇게 창문 내측용 차양구 주체에서 특허권자는 이렇게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뒤에 보면은 특허권자들이 아까 얘기한 나를 포함해서 내가 이제 그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나를 포함해서 그이 건축공학 기초설계 요 팀, 한 팀이 3명인가 4명 정도 됐었는데 그 팀의 이름까지도 그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특허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명세서를 잘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그 정리한 내용들을 보고서로 잘 만들어서 그 보고서 내용을 그 변리사 사무실, 특허 법률 사무실에 의뢰를 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부 조정을 하고 일부 조금 더 저 포맷에 맞게, 저 양식에 맞게 잘 해서 그다음에 제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뭐가 돼야 됐었냐면 이런 처음에 그 저 팀에서 제시했던 그 보고서, 기술 보고서가 되겠죠. 그 기술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잘 작성되어 있느냐가 특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특허는 아까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특허를 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거치게 되죠. 누가? 특허 심사관이. 특허 심사관이. 자, 그래서 심사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허를 심사를 해서 이 특허를 줄 수 있는 그런 요건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심사주의가 되겠죠. 자, 특허를 아까 출원한다 그랬잖아요. 특허를 출원하면 그 출원한 특허를 어디에 출원해요? 특허청에 출원을 하니까 특허청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특허가 출원됐는지를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런 특허가 출원됐는지를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A라는 사람이 뭔가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그거하고 똑같은 출원을 나중에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똑같이 개발하다가 결국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이게. 아까 뭐예요? 최선 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출원된 거를 공개해 줘야 다른 사람이 이건 이미 특허가 출원됐으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특허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겠다. 돈과 실을 들일 필요 없겠다. 나는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또는 이거를 조금 더 어드밴스 된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출원 공개 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이 되면 공개를 합니다. 언제 되냐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무조건 이런 특허가 들어왔습니다라고 특허청에서 공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출원자가 원하면 특허를 바로 공개를 해줘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1년 6개월이나 또는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다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등록 공고된 거나 용서양식이 뭐예요? 아까 질서나 풍속에 어긋나는 그런 발명인 경우는 당연히 공고도 안 하고 이건 특허로서 특허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죠. 또는 혹은 비밀 취급을 요하는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할 수 있겠죠. 그 좋은 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이 특허로 인한 그러한 그 소모적인 그러한 그 중복성을 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심사 청구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특허청에 신청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심사 시작을 안 합니다. 심사 시작을 안 해.
왜? 심사 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이 심사를 개시해 주십시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 어떤 사람은 심사를 좀 늦춰서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사를 좀 빨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 개를 냈는데 요거부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 청구 제도가 있어서 요거를 해 주십시오, 언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심사 청구 제도예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사 청구를 해야 심사를 시작을 해줘. 그런데 이렇게 심사 청구를 5년 동안 안 하고 계속 그냥 미기작거리고 있으면 5년이 지나면 특허 출원을 취하한 걸로 간주해서 거절해버려. 자, 사정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심사를 해서 뭔가 결정을 내려주는 게 사정이에요. 입학사정할 때 사정관처럼. 자, 그래서 최종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심사관이 최종 판단을 해줘요. 뭔 판단?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사정은 야 이건 특허 요건이 해당 안 돼. 거절. 이거는 특허가 돼. 특허 사정. 특허 사정을 받으면 특허가 취득이 돼. 자, 취득된 특허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된 거를 공개를 해요. 공개. 그래서 그게 등록 공고 제도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하냐? 특허 공고에. 특허 공고. 특허 공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신문, 관보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관보를 하지 않으니까 인터넷상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특허 등록 공고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특허가 나왔구나. 이게 특허가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또는 야, 이거 20년 기다리면 이 특허 써먹을 수 있겠구나. 또는 야, 특허를 했는데 이게 왜 내가 갖고 있는 특허하고 똑같은 거야? 유사한 거야? 내 특허를 베꼈네? 이제 이렇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자, 이게 여러분 슬라이드에는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아침에 좀 그 강의를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 아까 원래 이제 특허 공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신문에다가 이제 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공개 특허 공보 여기를 이제 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그런 그 정보들이 여기 이제 딱 다 실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특허를 취득하고 나서 그 특허가 등록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특허 등록 공고가 나고 나면 특허가 뭔지 뭐가 나왔는지를 새롭게 나온 게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죠. 이의 신청을 하는 거는 야, 그거 내가 낸 특허하고 똑같은데? 유사한데? 이 사람이 내 특허를 갖다 베껴다가 거기다 플러스 0.5만 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자, 이런 거예요. 언제 하느냐?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특허. 무조건 뭐 1년, 2년 내에 뭐 가능한 게 아니라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특허권이 부여가 되게 되면 이 특허권이 뭐예요, 아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뭔가 산업상 이용하려고 그걸 특허를 받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뭔가 산업상 이용 가능하게 해서 즉 무슨 뭐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개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독점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이용해서 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특허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는데 그 독점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냐? 예외적으로 이제 권한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권리를 이제 독점하게 해 주는데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가능하게 해 주죠.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요런 겁니다. 요 20년인데 그 20년이 되는 시발점은 출발점은 이게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록 공고가 되고 나서 20년이 아니라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니까 또 특허 출원하고 아까 그 창문 내측령 그이 수평 차양제가 출원하고 2년이 걸렸어요. 출원하고 등록 공고된 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럼 출원한 날로부터니까 20년이 되는 기간이니까 그 출원 날로부터는 이제 18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를 독점적으로 그 부여해주는 존속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특허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특허정보원이라는 키프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요 밑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가 있어서 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초보자 검색 이런 데도 있어서 이 검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음,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술과 관련된 그 기술의 최정점은 바로 특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논문이나 뭐 이런 그 저명한 잡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기술에 있어서 정점을 이루고 있으니 이런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기술 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아, 신뢰성 있고 중요한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걸 업으로 한다 그랬죠. 업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영업을 한 데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특허를 갖고 내가 뭔가 업을 하려면 내가 특허권자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특허권자가 자기가 여건이 되지 않거나 혹은 나보다 더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특허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그 제도들이 있어요. 그거를 실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시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또는 타인에게 그 특허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허권은 내가 없지만 그거를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팔거나 일정 부분을 그 허락해 주는 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특허권 실시권의 종류에는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 있어요. 이 실시권은 내가 그 발명자가 발명자가 실시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남이 내 거를 남이 쓸 때 빌려 쓰는 그 권리를 실시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시권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남한테 빌려줄 때 또는 남이 빌려올 때 어떻게 빌려오느냐에 따라서 통상 실시권 또는 전용 실시권 이제 이렇게 구분해요. 전용 실시권은 키워드가 이렇게 일정 범위 내에서 요 범위까지만 네가 써라. 내가 예를 들어 범위를 두 가지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 범위 중에 요 한 가지 범위만 네가 빌려서 쓸 수 있게 해줄게. 요건 네가 갖다 써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상 실시권인데 통상 실시권의 키워드는 일정 조건 하에서. 야, 이거는 수량을 몇 가지만 만들어.
요거는 모양을 여기까지만 해서 하도록 해. 이렇게 뭔가 조건을 따라서 빌려주는 거를 통상 실시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예로 여기 실시권의 범위에서 실시 기간, 실시 수량, 생산 수량,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통상 실시권이에요. 즉 실시권의 그 조건을 달아서 제한 조건을 달아서 빌려주는 거. 이게 이제 통상 실시권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를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 독점적인 권리를 남이 무단으로 갖다 쓰게 되면 침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침해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침해권자에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 손해배상 민법상에 즉 민사적인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사적인 구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뭘 무료로 갖다 쓰면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형사적인 그런 침해로 인해서 이 형사적인 그런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뭐 국제 출원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제 출원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수출도 해야 되고 해외 뭐 공장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국제 출원을 하게 되는데 원래 국제 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외국의 특허청에 우리나라에도 특허청이 있지만 예를 들어 일본의 특허를 받으려면 일본 특허청에다가 특허 출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또는 개인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베트남에도 해야 되겠다. 그럼 베트남에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출원을 각각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PCT 국제 출원이라고 하는 국제 협약을 통한 국제 출원이 있어요. 자, PCT 국제 출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페이턴트 코퍼레이션 트리티라 해갖고 특허 협력 조약이에요. 여기 이제 가입해 있는 나라들끼리는 예를 들어 일본과 베트남이 이 PCT 조약에 다 가입해 있는 나라다. 그러면 이 나라들을 지정을 해서 그냥 출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 이 나라에도 다 출원이 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이죠. 그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지정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나라에 출원을 하면서 PCT 조약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끼리는 우리나라를 지정을 하면 자기 나라에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출원이 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자, 장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 나라에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특허 획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여기 다른 나라들마다 막 차이가 있으니까 특허 받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PCT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예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에서 가능성들을 미리 검토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치우고 될 것 같으면 오케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특허 출원을 하면 해외 개별적인 나라들을 해야 되는데, PCT는 사실은 여기 보면 단계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복잡한데, 요 국내 출원을 해서 이게 PCT 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면서 그 외국의 나라들을 PCT에 가입해 있고 그 나라에서 받기를 원하는 특허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들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지정한 나라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제조사를 통해서 예비 심사를 하게 되고 또 국내 진입 단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특허를 받게 되면 외국에도 특허를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 그게 PCT 국제출원제도.
자, 물론 이제 여기 할 때는 대부분 영어로 하게 되고 작성해야 되고 좀 단계도 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하는 조금 절차적으로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심사받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 기업들에서는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와 관련된 얘기를 마쳤는데, 자, 오늘 한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 한 얘기에 있어서의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들은 뭐냐? 이 기술 보고서라고 하는 그 기술 보고서의 가장 큰 종류를 들으려면 논문과 보고서와 특허 부분이 될 텐데, 특허에 있어 특허 명세서.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득력 있고 또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다 보니까 첫 번째, 아, 이 글에, 이 글의 논리적인 순서나 방향이 이제 정해져야 될 텐데, 그것들이 실험 리포트나 논문이나 대부분의 이런 특허에 있어서의 그런 그 특허 서류 속에는 그런 개요, 목차들이 다 구성이 돼 있더라. 왜? 그렇게 그걸 통해서 글의 흐름이나 글의 방향이나 글의 논리성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서론, 본론,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특허 명세서에 있어서의 그, 아, 큰 목차들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작은 목차들은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독자에게, 심사관에게 또는 이걸 읽어보는 일반인들에게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한 2주 후에는 여러분들이 지정 주제에 대한 발표부터 진행을 할 텐데, 그런 지정 주제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그냥 무조건 만들지 말고, 그리고 대부분 3인 1조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3인 1조로 진행을 할 때 뭐부터 한다? 목차,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지정 주제니까 주제는 많이 좁혀져서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뭔 내용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개요 또는 목차를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 그 목차의 내용에 맞춰서 발표 자료를 좀 만들어 놔요. 3인 1조인데 야, 너는 서론, 너는 본론, 나는 결론할 이렇게 나눠서 찢어갖고 나중에 딱 붙여버리면 뭐가 돼요? 글의 흐름도 없고 논리성도 안 맞고 목차도 이상하고 그러면 얘가 뭐 때문에 발표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야? 기여도는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물론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 해야 이제 출석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